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온이 무아인 이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오온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오온이 무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핵심적인 내용은 오온이 무하다 하는 내용을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면 먼저 오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오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의 설법에 나오는, 말씀드렸듯이 불의 설법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세 번째 설법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설법입니다. 대승의 3개 화택의 비유에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초기 경전뿐만 아니라 불교 전체를 꿰뚫는 그런 비유라고도 말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설법이죠. 그 설법과 오온이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불이라고 했을 때는 가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삼독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온이 그 가래라고 하는 불의 땔감, 장작, 연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의 은유가 핵심적인 은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내려가서요, 지난 법회 요약을 여기서 드리고 있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정의는 뭐 무더기, 모임, 이런 이제 덩이, 적집, 이런 의미인데, 가장 원래적인 의미에서는 식물의 줄기나 가지를 의미를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제 가지나 줄기라는 말로 사람을 표현했느냐라고 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고대 인도에서 사람이나 동물을 식물에 비유하는 것은 흔히 나타나는 비유였고요. 그 차원에서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구성 요소를 식물의 줄기나 가지에 비유한 말이 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불의 설법과 관련되었을 때는 땔감이라는 의미, 장작이라는 의미와 아주 잘 호응이 되어서 더욱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은유의 맥락을 만약에 배제를 한다면요, 순수하게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인격이나,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이나 아니면 경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요 5가지 구성요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 초두에 드렸고요. 사실 이 얘기를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오온 하나하나의 내용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급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온의 개별적인 의미, 오온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색온, 색소상행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왜 5개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진법 말씀까지도 드렸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하면 역시 여기 5개가 핵심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진법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오늘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알고 있듯이 색수상행식인데요. 색온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아비달마적인 맥락에서는요, 물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물질, 물체, 더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역시 아비달마적인 의미가 강한 이해 방식 혹은 번역의 방식이고요. 초기경전 안에서 가장 원래적인 의미는 역시 신체입니다. 네, 우리의 몸입니다. 색이라는 말 자체가 외모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그 비파샤나라고 하는 관법의 대상으로는 항상 자기 자신의 몸이 관법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요. 가장 원래적인 의미로는 몸, 신체라는 의미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수온인데 이건 느낌이죠. 이거는 좋은 느낌, 뭐 싫은 느낌, 그 다음에 뭐 무덤덤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뭐 간단하다, 쉽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역시 파고들면 단순하게 쉬운 건 아닌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느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행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때 잠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온인데요. 상온과 행운이 가장 어렵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상온이라고 했을 때 보통 번역상으로는 여기 뭐 관념, 통각, 인지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뒤에 영어 단어까지 좀 줄줄줄 늘어놨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온이라고 하는 번역이 뭐 전통적으로 그냥 우리 옛날 분들은 상온하면 딱 알아들었겠지만 현대의 우리들은 주로 영어에서 번역된 것을 역수입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 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념이나 통각, 인지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감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개별적인 어떤 감각 자료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모아서 그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용이다. 개념화하는 작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요. 조금 더 해온 게 있는데요. 여기 아마 나눠드리는 거에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따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상온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상상입니다. 이건 조금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상온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 초기 경전의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했을 때 한 두세 가지 정도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뭐 남방의 수행법으로도 잘 알려진 10변처와 같은 명상수행의 맥락에서 동사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산자나띠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10변처가 어떤 수행이냐 하면 한 30cm 정도 되는 원반을 이렇게 이제 흙으로 만든 원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원반으로 된 어떤 예를 들어서 지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전 우주에 퍼져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 수행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도 마찬가지고요. 화도 마찬가지고 청황적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이러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러니까 단지 눈앞에 있는 이 지혜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 요소를 점점 확대해서 의도적으로 확대해서 전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 명상 방법이 변처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산자나띠라는 즉 상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제 지혜 요소라든가 아니면 색깔의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전 우주로 확장시키는 상상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포괄적인 맥락에서 쓰일 수 있는 말일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명상 수행에서 나타나는 상이라고 하는 말의 쓰임새고요. 명상 수행뿐만 아니라도 일반적인 인식에서도 해석을 동반한 상상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땅이라고 상상한다 혹은 해석한다, 뭐 가장 일반적인 말로는 생각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땅을 땅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게 단순한 인지나 인식의 의미가 아니라 해석과 상상의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해석을 동반한 상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상 맥락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한, 이렇게 사상이라고, 한문으로는 사상, 죽을 사자 써서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죽음에 대한 명상인데 일종의 관조라고 하는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영역을 하는데요. 어떤 미래에 벌어질, 나의 죽음은 미래에 벌어지는 거죠. 근데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그런 법칙적인,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관조하는 명상을 사상이라고 그러죠. 죽음에 대한 명상.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그 티벳의 그 촌카파 스님이 쓰신 람님 같은 경우에도 문 열고 나가면 떨어져 죽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막 하시면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날고 있는 줄 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이제 사고 방식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죽음에 대한 관조할 때도 상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진리 차원이죠. 우리가 뭐 무상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머릿속으로 실제로 눈으로 보는 사태는 아니거든요. 항상 눈으로는 뭐 컵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이게 찰나찰나 생멸한다든가 무상하다든가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보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상의 대상으로서 관조의 대상이 될 때 컵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말했던 십변처와는 다른 맥락에서 관조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의미 전체를 어우르는 가장 좋은 말로는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관념화, 관념 혹은 관념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번역 용어와 이해 방식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나누어드린 것에서도 개념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이제 통각이라고 하는 번역도 자주 썼었는데요. 이거는 통각이라는 말은 지각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어서 통각이 여기 없네요. 네, 여기 보시면 지각, 시곤을 지각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perception이죠. 네, 영어로 하면 perception인데 통각은 뭐냐 하면 perception에 대한 앞하면 이제 어디에 대한이라는 이제 영어의 접두사니까요. 그러니까 지각한 것에 대한 2차적인 인식 혹은 통합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각이라는 말도 저도 선호하고 자주 썼었는데요. 이거는 대체로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북전 전통의 상온 정의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것이고요. 역시 좀 아비달마적인 맥락이 굉장히 강한 것이어서 초기 경전의 맥락에서는 말씀드렸던 개념화 혹은 관념화, 어떻게 보면 가장 넓게는 상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적절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상이라는 말은 좀 더 대승적인 의미,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는 육아행파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마음 전체의 본질적인 작용을 상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문으로는 분별이라고 씁니다. 분별. 잘 아실 겁니다. 허망분별이라든지 망분별이라든지 분별심을 갖지 말라 할 때의 그 분별이거든요. 이게 현대어로 이렇게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보면 저는 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거기에 있다고 집착하는 작용까지 약간 포함하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작용, 그게 이제 상상이죠.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상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상온에 대한 조금 이제 자세한 설명이고요. 초기 경전 안에서는 관념 혹은 관념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요. 제가 이제 설일체 유부 번역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선호하는 것은 우리의 대승불교 전체가 사실은 설일체 유부 아비달마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네, 설일체 유부가 간다라 지방에서 이렇게 세력을 왕성하게 가지고
있던 이제 학파인데 거기에 기반해서 유가행파가 성립을 하고 그 불교가 이렇게 북전불교를 통해서 동아시아에 전해졌기 때문에 뿌리가 설일체 유부에 있습니다. 북방불교는요. 특히 북방불교, 동아시아 불교는요. 그래서 이제 자주 쓰는데요. 설일체 유부와 대승적인 그런 것에는 통각이라는 말이 어울릴지는 몰라도 역시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찾는 과정이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관념화, 상상 혹은 관념화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원이네요. 행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오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비달마적인 의미에서는 행원은 항상 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나 아니면 어떤 의지작용 이런 것들로서 이해하는 게 아비달마에서는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조금 더 초기 경전의 원래적인 의미를 찾아가려고 했을 때 조금 아비달마적인 의미의 행원은 조금 놔두고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원은 한 3군데 정도의 맥락에서 행이라고 하는 말은 3군데 정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원적이거나 문법적인 이제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행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잘 준비하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어원적이거나 문법적인 의미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잠재적인 오온을 활성화해서 현실적인 오온으로 만드는 어떤 요소,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전이나 산스크리트 문헌에서 사실 어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쓰이는 용례가 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어원보다는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원적인 의미도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운이 가리키는 일종의 정신현상이랄까요? 그게 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게 대표적인 맥락 중에 하나인데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이 맥락이 그 선정의 체계가 있습니다. 구차재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선정, 보통 색계정이라고 하죠.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사무색정이 있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멸진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이제 구차재정 9개의 이제 차례대로 들어가는 선정의 체계라고 해서 구차재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 어떠한 정신현상이나 그 우리의 신체적인 현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사라지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언어를 활성화시키는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어행이라고 그럽니다. 어행. 여기 한문을 안 적어놨네요. 어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선이라고 하는 선정에 있는 심사와 숙고라고 하는 어떤 개념적인 요소거든요. 언어적인 요소 혹은 개념적인 요소. 여기 이제 이선이 되면 사라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행을 언어의 활동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언어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언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냐, 심사하고 숙고한 다음에 언어가 발화된다라고 이렇게 정형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와 숙고가 언어의 활동이 아니라 심사와 숙고가 언어를 활성화시키는 우리의 심리적인 요소인 겁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이게 초선에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선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초선까지는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요소 해서 이거는 한문으로는 보통 신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문으로 보고 보통 많이 이해하는 방식이 신체의 활동 이 정도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요소거든요. 이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우리 호흡이 있어야 신체가 살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호흡이야말로 우리의 신체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옛날 분들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내쉬는 숨이 있죠. 이거 그 우리가 잠잘 때마다 경험합니다. 잠잘 때 이렇게 온몸을 편하게 이렇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인 호흡 말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깊은 호흡이 한번 싹 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거의 잠잘 때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요소의 본질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푸시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예, 서양에서는 푸시케. 이게 원래 그러니까 생명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내쉬는 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명의 본질이라고 그러고 인도에서도 요거를 아트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트만 우리 자라고 할 때 원래 아트만의 의미가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지막 순간에 신체를 빠져나가는 생명의 기본적인 요소 요게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푸시케라든가 아트만이라든가 일반적인 말로는 뭐 산스크리트로는 프라나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신체를 살아있게 하는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신행이라고 선정의 맥락에서는 명명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제4정려에서 사라집니다. 제4정려에서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심사와 숙고는 초선에서 2선 사이에 사라져서 2선에서는 없고요. 제4정려에서는 호흡이 사라진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마도 가장 미세한 선정,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라고 호흡한다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호흡이 미세해진 상태,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호흡을 못하면 죽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막 내쉬고 하는 그런 숨은 사라졌지만 미세한 호흡은 남아 있겠죠. 호흡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호흡입니다. 그걸 이제 호흡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기공호흡이다, 피부호흡이다 뭐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직 그냥 미세한 정도의 호흡입니다. 그게 잘 의식이 안 되는 거를 이름 붙여가지고 호흡이 사라졌다 그럽니다. 이 제4정려 다음 선정 이름이 이제 무색계 선정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공무변처거든요. 공무변처가 어떤 선정이냐 하면 여러분들 많이 선정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는 선정입니다. 굉장히 뭐 엄청나게 높은 선정일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원래 허공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선정이거든요. 아까 보시면 상온에서 10변처에서 지수화풍 정황적백해서 공식이 있죠. 요 공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정이 공무변처, 그 다음에 식무변처입니다. 쭉 이어지는 그 10변처라고 하는 선정 맥락에서 이어지는 건데 요게 이제 우주적인 무한한 허공을 상상하는 선정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에서 공무변처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선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신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느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정 조금만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선정 단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몸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깊은 선정도 아니고요. 한 20-30분 하다가 좀 이제 선정이 잘 되면 우리의 몸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옵니다. 그거를 이제 공무변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사라지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신체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사라지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공무변처이고요. 그 다음에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로 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선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선정이지 않습니까? 멸진정이라고 하는 선정의 이름이 상수멸입니다. 상수멸. 상수멸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관념하고요. 상온하고요. 느낌, 수온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뭔가를 상상하는 우리의 의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느낌, 우리의 어떤 좋고 싫고 나쁘고 하는 주로 아마 신체적인 느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앉으면 우리 자선한다고 앉으면 일단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나쁜 느낌, 그 다음에 그게 조금만 있으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경쾌한 느낌, 상쾌한 느낌을 선정 중에 받습니다. 그게 이제 2선, 3선에서 이제 받는 느낌인데요. 4선에 들어가면 이제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아니라 그 무덤덤한 느낌이라고 하는 이제 불고불락수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까지 넘어서 가지고 그러한 신체적인 느낌 자체가 없는 상태, 그게 멸진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온과 수온이 사라진 상태가 멸진정인데 결국 이건 뭐냐 하면 모든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온과 수온이 모든 마음이 활동할 수 있는 활성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행이라고 그럽니다. 심행. 마음 심자 써서 심행. 즉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요소라고 해서 심행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상온과 수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차재정의 맥락에서는 어떤 언어를 활성화시킨다든가 관념적 사유겠죠. 그 다음에 신체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행운이라고 하는 요소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윤회의 맥락이죠. 재생의 맥락이죠. 재생의 맥락에서는 다음 생의 행운을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다음 생의 행운이 아니라 오온을 활성화시키는 요소, 요게 행운이라고 불렸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것은 가래죠. 사성제의 그 집성제가 가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재생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요게 재생의 원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음 생의 오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 요게 이제 현생에서의 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 그 다음에 좀 더 포괄적으로 진, 치까지 해서 재생의 맥락에서는 아마도 탐진치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정신현상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구차재정의 맥락이나 재생의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뭔가를 활성화시키는 요소, 특히 재생의 맥락에서 그런 것들을 오온을 활성화시키는 요소라는 개념을 만약에 번역용어로 채택을 한다면 역시 영어에서 나온 건데요. impulses라고 하는 어떤 충동, 재생으로 이렇게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 이런 정도의 의미가 행운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의미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초기 불교의 가장 원래적인 의미가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개념이 바뀝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정신현상이, 여기 보시면 심사숙고는 뭐 정신적인 요소지만 호흡은 사실은 물질적인 현상이거든요. 관념과 느낌도 정신적인 현상이죠. 그 다음에 특히 재생의 맥락에서 탐진치는 번뇌거든요. 원래 행운은 번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운의 요소는
여기 한문으로는 생각사자라고 하는 째따나라고 불리는 이게 의도거든요. 의도, 의지 혹은 의도거든요. 요게 그리고 불교에서는 업의 본질이 되죠. 그러니까 다소 후대의 행원이라는 것은 원래는 번뇌의 의미를 가졌다가 업의 의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비달마를 통해서 이제 그 불교 경전을 처음 초기 경전을 보거나 불교 전체를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요. 행을 보통 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업보다는 번뇌에 가까웠던 개념이고 나중에 업과 이렇게 독립시되는 개념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행무상의 행이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의미가 넓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 이제 그 모든 행이라고 했을 때 모든 어떤 조건 지어진 현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제일 유명한 게 이 구절이죠. 대반열반경. 반열반경에서 재행은 무상하니 불방일해라 하는 말씀이 부처님의 유훈으로 남아있죠. 여기서도 여전히 어떤 활성화 요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관철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만족을 주는 것 혹은 지지자나 후원자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만족을 주는 것 정도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족을 주는 것들은 소멸을 속성으로 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죠. 비구들한테 설법을 하고 계시죠. 비구들한테 만족을 주는 요소가 뭘까요? 첫 번째는 공약물입니다. 음식과 옷입니다. 조금 이제 비구니 스님들도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거를 받는 게 가장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 선정을 닦으면 천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비구들이 열반 혹은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경전상에서 보면 그건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고 나는 내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 가지고 부귀의 희락을 누리면서 살래 하는 것을 바라는 비구들도 사실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전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보시물이나 아니면 내 생의 어떤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만족을 주는 것들은 사실상 소멸을 특징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집착하지 말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해탈이나 열반을 향해 쉼없이 정진하라 하는 게 대반열반경의 가장 마지막 유훈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의미가 여전히 이제 대반열반경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이게 모든 경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맥락이 어느 순간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특히 어느 맥락에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열반과 반대되는 것으로 묘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보통 이제 무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무위의 원어가 빨리오라면 아쌍까따거든요. 쌍까따, 아쌍까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열반을 아쌍까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오온을 쌍까따라고 부르는 거죠. 쌍까따. 이게 일반적으로 한역을 한다면 유위입니다. 유위. 유위인데 아까 제가 어원적인 의미를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도 적용되면 오는 현재의 우리의 오는 활성화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 물리적인 요소인 겁니다. 이게 이제 쌍까따라고 불렸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다시 쌍카라라고도 불리게 된 거죠.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동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쌍이라고 하는 접두사, 그 다음에 까타나 카라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산스크리트나 팔리어의 끄르라고 하는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와가지고 사실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과거 수동분사 형태고 뭐 하나는 뭐 명사 형태고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능소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온이 활성화된 것으로서의 쌍카타, 그 다음에 만족을 주는 것으로서의 쌍카라, 이런 이제 것으로 불리게 되고 이렇게 열반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온은 실제로 만족을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밥 먹으면 배부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보면 기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색소 상행식을 통해서 감각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오온을 통해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온이 쌍카라라고 불릴 때는 여전히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온을 쌍카라라고 부르고요. 이 단계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아예 오온을 언급하지 않고 모든 행위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하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나오는 오온이 무아인 이유의 이제 골자죠. 예, 재무상, 고통, 무아라고 하는 요 얘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행온이라고 하는 말의 그 행이 온의 맥락을 떠나서는 단지 온의 맥락을 떠나서 굉장히 추상화된 형태로 나타날 때는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떤 신체나 정신 물리적인 그런 의미에서 활성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뭐랄까요? 뭔가 좀 미케닉한 거의 뭐 기계적인 과정으로서의 인가의 연세로서의 의미에서 조건 지어진 것으로 이렇게 불린다 하는 이런 의미 변화의 과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요약을 하자면 조금 행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것을 활성화시키는 요소이고요. 특히 재생의 맥락에서 재생을 가져오는 요소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본래를 의미했다가 그 다음에 업이라고 하는 말로 바뀐다. 개념의 변화를 이제 겪는다. 그 다음에 재행무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오온의 맥락을 떠나가지고 모든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서도 사용이 되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죠. 우리의 삼라만상 전체가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상온과 행온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고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각, 특히 감각 지각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고요. 의외로 잠재적인 의미의 식관념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다.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윤회의 주체로서의 시군이라는 게 항상 전제가 되어 있고요. 그것이 항상 잠재적으로 있다가 우리의 정신현상을 시작할 때, 즉 대상과 간간이 이렇게 만났을 때 정신현상을 이렇게 촉발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표면화하는 것이 시곤이다. 감각지각으로서의 시곤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윤회의 주체로서의 시고는 아비달마시기, 특히 설일체 유부 아비달마시기에서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육아행파에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활을 하게 되죠.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 아레아식 개념이 결국은 초규경전에 나타났다가 아비달마에서는 거의 사라진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윤회하는 식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뭐 상주하고 영원하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찰나찰나 생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식이니까요. 그 점은 늘 염두에 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한 게 전 원장님이신 안성그 교수님께서 여기
전반적으로 다룬 책을 번역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요게 지난 시간까지 개별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게 오늘 말씀드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온이 무아인 이유. 오온이 무아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고요. 사실은 그 이유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온이 왜 무아죠? 어떻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행온도 원래는 오온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다가 모든 사물, 모든 어떤 이 현상 전체를 가리킬 때는 그냥 재행무상 이렇게 되듯이 무아도 원래는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해졌다가 모든 현상을 다 가리킬 때 제법무아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삼법인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 무하다라고 하는 설법이 기본적인 설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 무아에 대한 가르침에 나타나는 설법인 거죠.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 보통 아나타파리야야라고 해서 한문으로는 그냥 무아상경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불의 설법이 세 번째 설법이라고 했죠. 이 무아상경은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장에서의 설법의 순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율장이 이제 일단은 부처님 전기로, 특히 율장의 그 대품이 부처님 전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전기를 쭉 이렇게 에피소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설법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너무 이제 학자적인 설명인데 어쨌든 부처님의 부처님의 설법의 순서에 따르면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입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율장의 대품에 여기 어떤 사이트냐면 디지털 빨리 리더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반짜 바기의 비쿠 해서 이제 오 비구에게 아만떼시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 위까지가 초전법륜경의 설법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부터 되어 있는 게 무아상경의 설법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됩니다. 짧지 않습니다. 아니, 길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짧습니다. 이게 이제 율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독립해서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요. 독립해서 대표적인 게 쌍유타 니카야의 22 바가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59번째 경전으로 나타납니다. 쌍유타 니카야의 22번째 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온처라고 해야 되나? 온에 대한 설법을 다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경전들이 많은데 여기에 무아상경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칸다바가라고 되어 있네요. 칸다바가라고 되어 있고 쌍유타 니카야에 칸다바라가라고 되어 있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아나타라카나 수타 팔리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나타는 다 아시겠죠? 이제 무아라는 거고요. 라카나는 뭐 특징, 예, 모양상자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무아상경 해서 쌍유타 니카야에 있는 제목으로 해서 많이 씁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됩니다.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일까요? 조금 줄여가지고 그런데요. 이 정도가 답니다. 그리고 한국어역 같은 경우에도 초기불전연구원 많이 이렇게 강목 스님이 활동하시고 많이 보시죠. 여기 일부만 번역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무화설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무화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무화설이죠. 무상고 무화인 거죠. 여기 이제 삼법인으로 굳어지게 되는데요. 요 앞에 무화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빠뜨리셨더라고요. 요 아마 원래 번역본에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있을 텐데 여기서는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아까 보셨던 이제 색
여기도 이제 물질이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이 번역을 누가 했느냐 하면 AI가 있습니다. 클로드 3.5라고 제가 요새 자주 애용하는 AI인데요. 집어넣으면 뭐든지 번역해 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이제 색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하니까 무상하고, 괴롭고, 그 다음에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는 게 옳으냐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번역을 해줘. 그리고 앞에 첫 번째 모아설이 있습니다. 색은 무아이다 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있고요. 만약에 이 색이 자아였다면 병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색에 대해 나의 색이 이렇게 되라, 나의 색이 이렇게 되지 말아라 하였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색은 무아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클로드, 여기 밑에 있네요. 클로드 3.5 소넷. 예, 제가 지켜본 AI 중에서 번역을 제일 잘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대충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무아상경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당연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전입니다.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비파샤나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온의 관찰은. 오온의 관찰은 비파샤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 관법은 무아상경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특별히 해라고 부르죠. 빤냐 혹은 뿌라지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대승적인 의미의 바냐바라밀에서 나오는 바냐가 아니라, 보통 초기 경전이나 아비달마에서 뿌라지냐, 바냐죠, 바냐라고 할 때는 이거는 분석력입니다. 요거 사물을 이렇게 쪼개고 쪼개어서 인식하는 우리의 정신 능력을 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 비판할 때 너네들은 뭐 공사사항을 이제 석공이야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쪼갤 석자 써가지고 이렇게 막 쪼개어 가지고 구성요소로 분해해 보니까 자아가 없더라 하는 정도의 공을 설하는 것은, 그거는 석공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신에 바냐, 그러니까 대승의 바냐는 채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석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도 설명하듯이 초기 경전과 아비달마의 바냐, 뿌라지냐 혹은 빤냐라는 말은 분석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특히 명상의 맥락에서는 식별적 통찰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에서 가져온 번역입니다. discriminative insight, 뭐 이런 이제 영어 번역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역시 한문보다는 영어 번역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어 가지고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에 대입되는 게 뭐죠? 정이죠. 정해 쌍수할 때, 정과 해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물론 양날개이기는 합니다만 성격이 다른 약간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 게 정해고요. 비파샤나라고 할 때는, 비파샤나 이 관에 대립되는 말은 뭐죠? 지죠. 지관 겸수, 뭐 정해 쌍수해서 양쪽을 균형 있게 이렇게 닦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데요. 실제로 균형 있게 닦는다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렸던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8정도는 분명히 정에 해당하는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정이 목표거든요. 8정도는. 그 다음에 같은 의미에서 지수행에 가까운 거죠. 그렇지만 바로 다음 단계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초전법륜경 바로 다음 단계 무아상경은 이와 같이 해 혹은 관수행의 관법의 출발점이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정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 심하면 선정 없이도 닦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초전법륜경 바로 뒤에 설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비구들이 기본적인 선정은 다 깎였죠. 예,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식의 관법이 설해지는 경전, 무화상경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전 같은 경우에서도 선정을 닦아야 된다라는 말이 없거든요. 예. 물론 비구들이어가지고 기본적인 선정은 닦겠지만 반드시 관법을 닦는 데에 선정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간해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말을 간자 써가지고, 우리 건조하다 할 때 건자 써가지고 간자라고도 읽지 않습니까? 간해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메마른 지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했을 때 선정이 빠져있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없어도 이와 같이 관법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관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무화상경에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화상경의 뭐 간단한 내용과 특징이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오온을 무화로 본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무상고 무화로 본다고 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왜 오온이 무화죠? 이게 되게 싱거운데 정의상 무화입니다. 정의상 무화입니다. 이거 먼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온이 왜 무화냐 하면, 정의상 오온은 결코 자아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되게 조금 싱거운 말이기도 한데요. 요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 특별히 이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무화상경 자체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아까 이제 한국어역에 이제 여기서 보여드린 한국어역에는 빠졌는데, 무화설이 첫 번째 무화설이 있고요. 두 번째 무화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화설의 일반화가 두 번째 무화설 아래에 따라 있고요. 그 다음에 무화의 통찰에 의해서 해탈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화설을 보시면요. 아까 잠깐 이제 한국어 번역에서 보셨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신체가 자아라면, 아까는 이제 병이나 고통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는데, 고뇌로 이끌지 않아야 하고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체가 자아라면. 그렇지만 신체가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고뇌로 이끄는 원인이 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건 현상적인 경험인 거죠. 그래서 자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느낌, 관념, 충동, 지각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념의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요, 자아는 고통의 원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아는 내적인 통제자라고 하는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맨날 드리는 부탁이 있는데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체 마음대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보시는 분이 내가 저거를 봐야지 하면서 의식은 못하지만 내 신체를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고개를 돌렸지 않습니까? 저거로 돌려야지 하면서 고개를 돌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저쪽으로도 돌리셨죠.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하니까, 물론 의식은 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제 말씀을 듣고 올린 거지만, 나는 이 내 손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의도가 발생을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다 하는 것이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좀 재밌어 하는 거여가지고 인간의 기관계라고 이 사장님 앞에서 또 주름을 잡는데
기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관계 이제 동물에게만 있고요. 식물에는 없다고 합니다. 식물은 조직계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티슈 시스템. 그래서 한 8개, 11개 뭐 분류 방법에 따라서는 뭐 단계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요. 병원에 가면 다 이걸로 나누죠. 예. 그래서 뭐 호흡기내과, 뭐 순환기내과, 뭐 심장내과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개로 올가닉 시스템으로 이렇게 다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격계네요. 골격계.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보는 게 취미입니다. 골격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계. 예.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크게 만들어 놨나요? 만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는 일본 만화가 있는데요. 전부 이런 골격계만 가진 거인들이 막 술 취한 상태에서 뛰어다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까지 자기 의도대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든가 뭐 말을 한다든가 걸어 다닌다든가 하는 것이 골격계까지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동물이 왜 동물입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거든요. 동물이 왜 움직여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동물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사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사냥감을 보고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발생해야 합니까? 아, 저놈 갖고 싶어. 저놈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산에 가니까 딸기가 맛있게 익었어. 저거는 내가 먹고 싶어. 저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 선호하는, 즐겁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발생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느낌이 발생될 때 바로 행운으로 가가지고, 행운이 왜 그 의도라고 이제 바뀌고 결국 그게 굳어졌느냐 하면 결국은 이런 움직임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어떤 대상을 보고 수온이 발생을 해서 저거는 내가 좋은 느낌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좋은 느낌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거야, 상상되는 거야 라는 정신현상을 발동을 시키면 곧바로 저거는 잡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행운을 발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죠. 반대로 포식자들이 나타나면 도망을 가야 되겠죠. 저놈은 날 잡아 죽일 놈이야. 저놈은 내가 싫어하는 놈이야. 일단은 도망가고 봐야 돼서 일단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동물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식 현상입니다. 수온과 행운은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의식의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표로 삼는 겁니다. 대표로. 그러니까 수온과 행운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온이죠. 상온은 끊임없이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동물이 사냥을 하려면 혹은 사람이 사냥을 하려면 저기 토끼가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1초 후에는 어느 위치에 가 있을 거라는 것이 상상이 되어야 그쪽을 향해서 창을 던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늘 법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경우에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이 쫙 되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요게 우리의 상온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느낌과 행위와 그 다음에 상상 혹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요게 동물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정신현상의 특징이고요. 요게 근골격계까지만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오온이 무아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정의상 무아입니다 라고는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뿌리 깊게 우리의 신체가 나의 통제권에 있고 나의 자아거나 아니면 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관념을 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뭐 유아 심리 발달에서 하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아주 영아의 시기에는 뭐 눈만 깜빡거리거나 뭐 표정만 이상하게 하거나 소리만 내면 엄마가 기저귀 갈러 오죠. 아니면 뭐 먹을 걸 갖다 주러 오죠. 그때 영아의 정신 상태가 이 세계가 모두 다 나의 소유권 안에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의사만 표시하면 모두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발달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세계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의 신체는 나의 통제권에 있고 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관념을 가진다고 합니다. 6살, 7살까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식의 내면에 뿌리 깊게 내 신체는 나의 것이고 내 신체 안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가지고 내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박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오온이 무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실질적인 타겟으로 저는 봅니다. 실질적인 타겟으로 보는데 조금 이따가 더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는 골격계와 근골계의 움직임 정도까지만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지,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계속 가지고 있었던 바람이 뭐냐 하면 키가 180은 되었으면 좋겠다 였거든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좀 더 힘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근육이 더 붙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뭐 피부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제가 뭐 피부가 여기저기 뭐 여드름 같은 것도 많이 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 정도까지는 우리가 통제를 하는데 우리의 신체라고 하더라도 이 움직임 정도를 넘어선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이 뭐 신경계라든지 뭐 소화기, 우리 위 보고 너 소화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또 뭡니까? 호흡기. 아까 저기 이사장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우리가 유일하게 약간의 통제가 가능한 장기가 호흡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숨을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5분 이상은 못 참습니다만 훈련에 따라서는 한 30분 정도까지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다이빙 하는 사람들 1시간까지 참을 수 있다고 했나? 아무튼 30분이겠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우리 저기 동맥 정맥 보고 심장 보고 야, 너 피곤할 테니까 한 10분만 쉬어 내가 대신 일해줄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체의 그 통제권을 벗어난 건데 결국은 이러한 뭐 호흡기, 순환기, 뭐 소화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 골격에 영향을 제공해서 계속해서 먹이를 사냥하고 번식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동물은 그래서 움직임이 제일 핵심적인 거고 그 움직임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행하는 과정에서 내 신체의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자아다라고 하는 자아관념이 뿌리 깊게 이렇게 박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우화설이
얘기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체가 자라면 고뇌로 이끌지 않아야 하고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적어도 우리의 신체나 어떤 전체는 아니더라도 신체의 어떤 특정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다 하는 관념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자아이고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자아의식이 형성된다 하는 것들이 경험되기 때문에 첫 번째 모아서를 설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네,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무아상경에서 한번 살짝 나타나고 아까 그 한국어 번역 첫 번째 보여드렸던 번역에서 아예 번역에서도 빠뜨릴 정도로 그렇게 중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해요. 왜 그럴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해답은 못 찾았고 이런 데 대해서 뭐 연구를 해놓은 논문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설득력이 떨어졌다. 네,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간 무아설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죠.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너무 명료하게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말로는 무아설을 설득시키는 게 좀 속된 말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약발이 잘 안 먹힌다. 그래서 아마도 후대의 첫 번째 무아설은 크게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승불교권에는 조금 나타납니다. 여기 이게 자아가 상주, 그 다음에 주제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나타나 가지고요. 자아는 주재하는 것이다. 내적인 어떤 통제자다 하는 관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신체는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자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상함으로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움으로 자아가 아니다. 라는 이제 말씀이죠. 이때 그 무상고 모아가 단순한 열거가 아니고요. 전자가 후자의 이유가 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표현 자체는 무상한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입니다만 실제적인 논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게 반드시 고통스러운 것은 자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의상 오는 뭐랄까요? 자아가 아니다라는 게 그냥 도출이 되죠. 여기 이제 고통스러운 것은 자아가 아니다라는 건데 우리 논리학에서 대우명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논리학에서 대우명제.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죠. P이면 Q이다. 그런데 대우명제가 뭡니까? 이거를 앞뒤로 바꿔가지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죠. 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대우명제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아는 행복한 존재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아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은 자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아가 아니다라는 것은 두 개의 대우명제가 두 개의 명제가 이어져 있는 건데 대우명제로 다 바꾸면요. 자아는 행복한 것이고 상주하는 것이다 라는 명제가 도출이 되고요. 그것을 부정한 형태일 뿐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의상 오는 자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만한 얘기인 건데요. 동어반복이니까요. 근데 왜 이런 식의 설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발이 안 먹힌 논법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신체와 그 신체 안에 우리의 신체의 통제자로서의 그리고 신체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자아관념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거든요. 굉장히 뿌리 박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오온무화설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체가 무상하다라는 사실은 이건 뭐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겠죠.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무상한 것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느낌으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가치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자 사실에 기반한 가치 평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통이라기보다는 서양 사람들이 불만족성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고통의 범주에 넣을 때는 행고로 넣습니다. 고통이 세 가지가 있죠. 고고, 행고, 괴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고는 그야말로 우리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실질적인 고통이라면 행고는 무상하다라는 사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걸 고통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론 무상한 게 아니라 저게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기제, 집착이라고 하는 기제가 들어가 가지고 그러한 원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고통이다 하는 것이 해석적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무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철학적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자아라는 것도 사실은 잘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아가 고통스러운 것이지 왜 고통스럽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의 신체가 고통의 원인이 되고 내가 늘 경험하는 게 고통인데 왜 자아가 고통스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자아라고 하는 관념 자체에 다른 어떤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자아는 고통스럽고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관념이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파니샤드인데요. 여기 이제 한 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가 고 우파니샤드라고 해서 거의 부처님 동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우파니샤드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부처님의 연대가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사신 분인지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에 사신 분인지 잘 모릅니다. 남전은 좀 오래 잡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쇼카 왕이 즉위하기 한 200년 전에 열반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근데 북전 전통에서는 아쇼카 왕 열반하기 100년 전에 열반하셨다, 126년 전에 열반하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 1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 자체도 뭐 언제 성립했느냐를 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인도 학자들은 한참 끌어올리기도 하고 서양 사람들은 한참 내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사실 부처님이 우파니샤드적인 내용을 알고 대응을 했느냐 말았느냐는 사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문제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딱 보면 너무 우파니샤드적인 말을 부정의 형태로만 이렇게 바꾼 것이라는 게 너무나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신의 자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적인 통제자, 아까 말씀드린 내적인 통제자죠. 그 다음에 불사의 불멸자이고 상주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제자라는 말에 있는데 뭔가 자유자재한 그러한 이제 존재인 거고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정의상이라고 씁니다. 정의상. 그리고 이 자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고통스럽다.
고통인 것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우파니샤드를 고려를 했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우파니샤드의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씀드릴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잘 이해를 해도 이 말이 바로 해탈로 안 이끄는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 않습니까? 오는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자아가 아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상이 고통이라든가 하는 말만 조금 이해하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 넘어가 가지고 요 얘기가 제가 늘 이제 강조드리고 생각해 온 건데, 왜 무화서를 듣고 부처님이 무화상경을 설하고 난 다음에 번역본을 보시면 무화상경을 설한 다음에 5 비구들이 바로 해탈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바로 해탈을 해서 무화상경을 듣고 비로소 6명의 아라한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한 설법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설법인데 왜 우리는 동일한 설법을 듣고 이와 같은 강력한 수준의 해탈을 야기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계속 고민의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무화설은 당연히 철학적이거나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오온이 자아가 아니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해탈도로서의 역할은 특정한 사상적이거나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힘을 가진 경우는 뭔가 특별한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고요. 아까 오비구들이 해탈을 했을 때는 그런 맥락에 딱 맞았던 거죠. 그러면 모아설은 어떤 맥락에 딱 맞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나의 신체나 혹은 오온 전체가 상조하는 자의 안에 있고, 상조하는 자가 안에 있고 그것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신체다 라고 하는 사견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면 늘 오는 무아야라는 것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구제론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이해해야 되고, 뭔가 우리 사회나 아니면 개인이나 그런 데서 해탈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화설도 보편적인 진리 차원을 인정하되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서 설명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가를 하자면요. 이게 이제 무아에 의한 해탈인데요. 이게 염증, 염호를 느낀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그 경전에 이렇게 색에 대해서 염호하고 염호라고 하는 염호 내지 혐오, 싫어한,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싫어함, 이게 진짜 싫어함인지 혐오인지 막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부정적인 정서를 통해서 오온에 대한 어떤 가래를 파괴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선정이 만족감과 행복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확장함으로써 가래를 없애는 방법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혐오를 통해서 가래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통해서 가래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비파샤나는 혐오를 통해서, 염오를 통해서 가래를 없애는 방법이고, 사실 제가 조금 그런 부정적 정서를 확대시키는 방식이
약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이제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특히 이제 부정관이라고 하는 아예 신체를 아예 조각조각 내어 가지고 부정한 것으로 보는 수행 방법일 경우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수행법으로서의 모아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